1998년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독실이와 쓰리피디요. 제사장이 함께 만드는 뉴스룸은 90년부터 매년 주요한 뉴스와 재밌는 뉴스들 뽑아가지고 같이 흥미롭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벌써 98년까지 왔죠? 좀 있으면 99년, 내년에 99년 세기 말이네요. 네. 밀레니엄 버그. 그래서 휴거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난다. 핵전쟁이 벌어지고 그렇죠. 핵미사일이 자동으로 막 쏘아져. 그렇죠. 2000년이 되는 순간에. 뭐든지 너무 시대라는 게 계속 이어지면 흥미가 없는 것 같고 딱 끝나는 시대가 있으면 딱 좋다. 그래서 1999년에 딱 끝나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진짜인가요? 뉴스룸이요? 뉴스룸이요. 상황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뉴스룸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네. 그래서 99년부터 이제 2000년이 넘어가면 2000년부터 다시 할지 아니면 특정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또 10년을 볼지 아니면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할지. 뭐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뭐 선사시대로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기원전 5천년부터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공룡복장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뭘 하죠? 그렇겠다. 선사시대에 기록이 없는데. 매년 그때도 다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제 일들이 있었겠지. 뺐었겠죠. 그냥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은 되겠다. 어디 그룹과 어디 그룹이 전쟁이 벌어졌다. 고민해 본 다음에 어디로 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998년을 17살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은 18살. 수리피디는 수리피디는 11살. 저는 11살 정도 됐었죠. 네, 그렇죠. 예. 이때가 1997년 때문에 네.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모든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97년을 얘기하지 98년, 99년 잘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98년부터 기억이 선명해요. 97년까지는 기억이 좀 별로 없는데. 그래요? 그게 98년에 고등학교 입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학교 때까지는 기억이 진짜 별로 없거든요. 일상이 평이하게 느끼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지워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98년부터는 굉장히 저한테는 좀 달랐어요. 그때 만들어졌던 생각이 그래서 그런 건가? 날짜 AI 보면 생각나네. 그렇습니다. 그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예. 영화 AI. 예, 생각이 나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영화도 대단하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과 AI 매일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물론 뭐 AI가 있었지만 그때는 개념들이 있었지만 그걸 그렇게 정교하게 그려냈다는 게 항상 보면은 예술가들이 전문가들보다 빨라. 맞아요. 상상력이라는 게 그런 거 같아요. 예술이 항상 앞서가지. 네. 그렇죠. 어쨌든 98년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좀 했습니다. 네. 뭐든지 결론부터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네. 98년 그러면은 요렇게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면, 그다음에 경제적인 면, 문화적인 면으로 놓고 보면 식상해. 왜? 맨날 그렇게 세 개로 봐. 뭔가 하나로 융합해서 통섭의 정리 이런 거 안 됩니까? 융합해서요? 융합해서 말씀드리면 오, 예. 우선 남북 화해와 협력에 시작된 해이면서 동시에 경제 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문화의 전성기. 98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대중문화의 정성기. 근데 대중문화의 전성기라고 하는데 네. 이 이후로 그러면 대중문화의 어떤 침체기가 한번 오나요? 일본은 네. 온 것 같아. 대중문화의 침착이? 예.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까지의 어떤 일본 문화가 우리가 막 일본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막 듣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뭐 디스케어, 카시오페아, 뭐 혹은 엑스자팬, 엑스자팬, 락한시에 뭐 이런 거 듣고 막 이러다가 지금 일본 음악 듣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문화가 발달한 게 아닐까요? 그럼? 그럴 수도 있고 일본은 좀 침체된 느낌도 분명히 있어요. 아, 그런가? 똑같아 그냥. 일본은 그때 90년대 후반에 어떤 네. 거품 경제 시대에 이제 팍 하고 성장했었던 게 그 이후에 자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흘러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가는 느낌. 근데 우리나라는 저는 이 이후로도 계속 이제 꽃피운 것 같아서. 맞아요. 어때요? 그렇겠지. 근데 98년도에 우리가 일본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이때 일본 문화 개방이 이루어졌던 해이기도 해. 어.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한번 같이 일본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좋아하는 우리 최 사장님이. 저는 한국을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 남북 화해와 협력이 시작된 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때 드디어 문민정부가 끝나고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해였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신공안 정국이었다는 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말기가 되면 신공안 정국 보수를 회귀하잖아. 그래서 분위기 안 좋았던 거 기억나지? 막 화양식하고 네. 그렇지. 근데 이제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신공안 정국이 사라져요. 그리고요 햇볕 정책을 주장하게 됩니다. 네. 그 햇볕 정책도 뒤에서 다시 좀 알아보도록 하고 네. 그래서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을 시작하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도 좀 많았지만 그리고 경제 위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5%를 찍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가는 7.5%가 올랐고 뭐 이건 당연하겠지. 왜냐면 이제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테니까 이런 문제 발생했을 거고. 사실 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한번 짚어주면 좋겠는 게 경제 성장률을 어떤 지표로 어떻게 보느냐, 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하고 물가라고 하는 것도 뭐 체감 물가, 소비자 물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뭘 기준으로 어떻게 되느냐 사실 궁금하기는 해요. 맞아요.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좀 통계가 이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진, 해일 아니면은 뭐 그 테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게 다 긍정적으로 잡히기도 해. 오히려. 그걸 보수하거나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옛날에 어디서 들었는데 생필품인가? 음. 이거에 대해서 정하는 기준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한 게 체감상으로는 되게 많이 상승한 것 같은데 결과 지표로 보면은 별로 상승 안 했다. 그렇죠. 그렇지.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지금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이 팽창을 하고 있잖아요. 비싸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 경제 성장으로 볼 것이냐. 또 그치.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뭐 테러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게 우리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잖아요. 거기 그래서 어떤 뭐 테러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소요가 일어나 뭔가 분란이 생겨 네. 그럼 그거를 또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해요. 그렇지. 뭐 무장 경찰을 고용하고 뭘 하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GDP는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맞아요. 거예요. 고용이 더 그러네.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무언가가 일어나게 되면 그걸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하기 위해서 뭔가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때 오히려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표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도 경제를 볼 때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네. 우리 경제 성장률이 뭐 앞으로 어떻게 내년에 올해 비해 어떻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예측들을 하는데 그것도 눈속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올해 얼마나 떨어졌었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얼마나 성장하느냐 얘기하는데 올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었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내년에 확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종식이 됐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 사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거나 뭐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적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큰 눈으로 봐야 된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절대적인 지표로 보면 안 되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떻게 됐는가 정도를 평가는 그냥 대략적인 척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5.5%라고 했잖아요. 응. 그러면 김영선 정부 때는 마이너스 몇 프로였어요? 그것도 아니야. 되게 궁금해요. 그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때. 아 그래요? 그렇죠. 대략 그렇게 됐네요. 왜냐면 IMF 때였으니까. 그리고 주가는 네. 6월을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지수 288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장난 아니지. 진짜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 위기는 지속되고 있고 진짜 288이면 한국의 상황이 어땠냐면 30대 그룹의 절반이 이미 해체됐습니다. 그치. 그죠? 그리고 2만여 개의 중소기업은 부도 처리가 됐었고 이때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대박이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달러와 금. 그치, 달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나 뭐 그런 현금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거 들은 말이에요. 이건 확실한 건 아닌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때 압구정동에 있는 2층짜리 빌딩 하나 전체가 한 3억인가 나왔었대요. 그렇지. 아니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대비를 좀 대비적으로 보긴 해야 보는 되죠.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치. 그때는 됐다는 거죠. 기업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중산층이 붕괴되고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사회 불안은 가속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자체도 굉장히 떨어지게 돼서 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김영삼 정부에서 1만 달러에 왔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맞지. 선진국에 드디어 들어섰다. 그렇지. OECD도 가입하고. 우리가 과거 했던 게 다 있으니까 6,300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계 42위의 중소득 국가로 분류되게 돼요. 1인당 국민소득이 6,300 정도였잖아요. 예. 지금 태국이 한 7,2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지금 진짜? 태국 정도? 그러니까 비싸네요. 약간 전체적으로 경제가 팽창한 걸 생각하면 지금 태국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었다. 지금의 태국 정도로. 네.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IMF가 하나의 유행어가 되기도 했고 아 그러네. 그렇죠. 그리고 국내와 기업, 가정의 유일한 목표가 생존이었다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계속 침체만 돼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대중문화적으로는 이제 아이돌의 전성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H.O.T. H.O.T.도 있고 뒤에서 좀 얘기해 보겠지만 그렇죠. 신화도 이때 데뷔하게 되고 코요테도 데뷔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쿨은 아마 이전에 있었죠. 활동하고 있었고 코요테 쿨. 하나 둘 셋. 풀이요. 하나 저도 둘 쿨. 셋. 나도 쿨. 아 그래요? 쿨은 너무 그리워. 좋아했어요. 아, 그래. 지금도 아니, 코요테도 물론 좋은데 약간 둘이 결이 달라. 음악을 들으면. 맞아 달라요. 원래 두 그룹이 비교되는 대상이었던 건가?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 쿨이 누가 봐도 쿨이 선배고 아. 쿨이 왜 해체했는지 모르게 이제 해체라고 하나요? 이게 이제 활동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 아 저 이때 쿨 노래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요. 아 그래요? 애상이 이때 아니었나? 제가 고등학교 때 맞아요. 진짜 엄청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문화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다시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아 좋다.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때 이후에 아까 제가 그 압구정 이야기 했었잖아요. 경제 위기가 올 때 우리나라도 경제 위기 온 세계적인 어떤 공황이 공황까지는 아니었죠. 리먼 경우에는. 그치.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휘청휘청할 때마다 오히려 지금 투자해야 돼. 과거를 보니까 IMF 때 그렇게 떨어졌었고 그때 샀었으면 대박이 났었어. 지금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계속 주가는 올랐었던 이유가 네. 사람들이 이제 학습을 해버린 것 같아요. 언젠가 이건 극복될 거니까 맞아요. 지금 돈이 있으면 최대한 사야 된다. 떨어졌을 때 산다. 이제 학습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과거 이제 뭐 대공황 때는 또 폭락하는 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지금은 한 20%에서 15% 정도 떨어지면 그렇죠. 보기 드물게 떨어진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사는 거지. 극복할 걸 아니까 믿으니까. 그렇지. 시장에 대한 믿음이 더 강화된 면도 있고.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열풍이 이때 불기 시작합니다. 요것도 뒤에 한번 하셨습니까? 저는 그렇죠. 이때부터 시작했던 사이오닉 것 같아요. 스톰을 쓰는 캐릭터가 뭐죠? 사이오닉 스톰을 쓰는 캐릭터가 뭐죠? 오버로드. 스타크래프트 얘기는 조금 뒤에 해보도록 하고 타이타닉도 이때 개봉하게 돼요. 그거는 정말 큰 이슈죠.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개봉이 이때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개봉이 97년이었을 거예요. 아 그래. 하지만 한국에서 타이타닉을 개봉한 거는 거의 뭐 어마어마한 그 해의 사건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북한과는 화해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때였고 그다음에 경기는 계속 안 좋았지만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아는 지금의 문화 현상들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나씩 주요한 뉴스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음. 우선 해외부터 같이 알아볼게요. 미국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미국은 한 해 내내 이 사건 때문에 모든 사건들이 다 묻히게 됩니다. 그건 바로 클린턴 대통령 성추문 사건. 발음이 안 좋아. 어쨌든 성추문 사건이 이때 있게 되는 거죠. 미국 한 해 내내 이제 떠들썩한 사건이었는데 빌 클린턴과 그때가 53이었어요. 그다음에 당시 백악관에서 인턴 생활하고 있었던 모니카 루인스키 이때 26살이었어. 둘의 이제 성추문 사건이었는데 아마 관계가 이미 한 1년 반 정도가 지속되고 있는 거였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 루인스키가 친구 린다 트립에게 그 이제 관계를 털어놓게 돼요. 나 이게 그렇고 그런 사이다? 아, 그지. 아니면 이제 호소한 거예요? 뭐 위계에 의한 뭐였다? 아니 그런 게 아니었어. 만나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전화로? 전화로. 전화로. 근데 이 린다 트립이 이거를 이제 녹음을 하게 돼. 왜 녹음을 한 거지, 걔는? 친구인데? 이게 이제 대통령의 도덕성에 가장 문제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 미국이 이때 불법이 아니었나? 그 녹취가 원래는 미국은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불법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당사자는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걸 몰래 녹음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것조차 불법이거든요. 이때도 그랬는지를 확실하게 모르겠네. 그리고 요거는 불법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이미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언론에 공개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시작이 됐었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클린턴이 연방 대법원에서 성접촉이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게 되고 반면에 루인스키는 있었다고 증언을 하게 되죠. 성접촉의 정의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가 이걸 자세하게 오늘 다루지는 않을 거니까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당시 검사가 성접촉에 대한 정의를 좀 다르게 맞아. 네. 접촉이 어느 부위에 대한 접촉이 있었느냐라고 정의하고 얘기를 하니까 클린턴이 볼 때는 자기가 그 부위에 대한 접촉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성접촉이 없었다. 사실 이게 말장난한 거였던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어쨌든 성추문이 어떤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보다는 대통령이 위증을 했다. 이때 그 클린턴이 이제 위증을 했다는 게 어떤 거냐면 성접촉이 없었다고 증언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의가 있잖아요. 성접촉은 어느 부분에 대한 터치가 있고 어느 부분에 대한 접촉이 있어야 성접촉이라 이제 제안을 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있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건 아니다. 난 성접촉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랄 섹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농담 같이 그 오랄 섹스는 섹스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비꼬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이런 거네요. 내가 아침에 밥을 안 먹고 빵을 먹었으니까 이거는 내 식사를 한 게 아니지. 밥을 먹은 게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밥을 먹은 게 아니지. 너 밥 먹었어? 아니 나 안 먹었어. 근데 알고 보니 피자를 먹은 거야. 그러니까 밥은 아니었던 거지.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클린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방어하고 싶은 입장에서 그럴 수 있었다 싶기도 해요. 근데 큰 눈으로 보면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그냥 자기가 다 오픈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랬었대요. 처음에는 당연히 캐고 싶지 않은 남의 사생활을 캐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나중에 여론이 좀 돌아섰었대요. 아니 이거는 내 그 사생활이다. 대통령의 사생활일 뿐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좀 동정연호로 가려고 했는데 신기하다. 왜 분리가 되나요?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도 알고 있고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이해가 그쵸. 안 되는 도덕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정치인을 공격할 때 제일 쉬운 게 어떤 사생활 그리고 그런 그렇죠. 어떤 윤리적인 부분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미국의 어떤 좀 놀라운 어떤 시민의 특성인 것 같은데 아 이건 사생활이지 뭐라고 했는데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됐다면서요. 다른 부분에서 위증이 문제가 됐던 거죠. 어. 근데 이것도 서양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주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뭐 공적인 거냐 사적인 거냐 그걸 이제 분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당연히 분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했던 것처럼 대국민 사과를 하긴 합니다. 8월 17일이 되면 클린턴 대통령이 야 대통령에게도 좀 사생활이 있다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여론이 어느 정도는 말했던 거죠. 동정적인 걸로 바뀌긴 해요, 그죠? 요걸 갖고 판단하지 말자 이런 생각들이 생긴 거죠. 말하자면 뭐 전체가 확 돌아간 건 아니고 당연히 비판하는 사람 비판하고 마음은 그래 있을 수 있지 하면서도 지지를 처리한 사람들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사실 동아시아가 이제 유교 문화도 있고 우리한테는 뿌리 있게 뭐 수신제가 치우 평천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에 대한 통치를 이어서 생각하는 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인 행위가 어떤 통치에도 좀 연결될 거다. 그치. 근데 이용만 하더라도 그치. 참 사실 대권 거의 불가능할 정도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좀 많이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 네. 어쨌든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신임이 평가가 되는 중간 선거가 있었거든요. 상원과 하원에 대한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예상외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클린턴이 성추문 전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것도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랑 또 어쨌든 재신임이 된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성추문도 또 가야 되는데 결국엔 이건 정치적인 이슈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그냥 사람들이 여전히 클린턴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좋게 했구나. 그렇지. 그럼 그냥 이것까지도 같이 유야무야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 일이 있은 다음에도 하원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켜. 근데 상원에서 부결되긴 하거든. 근데 어쨌든 이걸로 계속 끌어가고 연말까지도 계속 끌어가고 있었지만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11월에 있었던 중간 선거에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클린턴이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정치인을 평가할 때 혹은 누군가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할 때 어떤 하나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입체적인 삶의 모습에서 드러난 무언가가 봤을 때 빙산의 일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선한 삶일 수도 있고 그게 되게 악할 수도 있어요. 혹은 그치. 이게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그럼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어쨌든 하게 되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좀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얘기고 우리는 평가를 하잖아요. 특히 정치인 같은 경우는 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어떤 드러난 하나를 보고서 그리고 누구나 감추고 싶은 사생활은 있을 것이고 누구나 추한 면들은 있을 텐데 글쎄요. 그걸 보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걸 보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 98년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이제 타이타닉 개봉편에서 예.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들을 던질 거라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 사장의 어떤 사생활, 제가 알고 있는 그 사생활을 보면은 너무 별로야. 냄새나는 사생활이 있어요. 냄새나요? 아유, 깨끗해요. 얼마나 깨끗한지 도장이 같아요. 와인 냄새가 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의 사생활. 야, 냄새가 좀 예. 납니다. 화장실도 잘 안 가는데. 이슬만 먹고. 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해외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인류 전체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 인류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4월에 있었는데 바로 비아그라 출시가 그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 새로운 세계로 고산병 예방약. 예. 그렇죠.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한 발기부전 치료제인데 화이자가 이런 걸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번에 백신도 만들었어. 사실 화이자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제약사가 됐던 계기가 사실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요거 영화도 나왔잖아요, 심지어. 그래요? 영화 있었어요? 영화 있었어요. 그 비아그라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업 사원이 다니면서 하는 그 영화도 봤는데. 오, 그런 게 있었구나. 개발된 직후부터 이 미국 화이자 주가를 보면 놀라워요.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나중에 계속해서 꺾이게 돼. 그래요? 왜냐면 이제 특허권이 풀리게 되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야 과거 정도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특허가 풀리고 나면은 복제약이 막 나오니까. 그렇지. 왜냐면 내가 화이자에 투자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걸 좀 알고 있지. 근데 어쨌든 모양은
파란색의 마름모꼴 알약입니다. 맞아. 독실이 가방에 그 잔뜩 있어서 그거 있잖아. 그거입니다. 알겠죠? 다들 가방에 잔뜩 있으면 좋겠다. 일단 이거 굉장히 비싸잖아요. 아 비싸요? 몰라. 비싸겠지. 그러니까 이 복제약이 아니, 나온 안 다음부터 비싸. 풀렸잖아. 안 비싼 걸로 알고 있네. 사람마다 뭐 가격이야. 가방에 가득 있고요. 안 사봤다는 거는 뭐 괜찮다. 그렇죠. 아직은 괜찮다. 원래는 협심증, 그러니까 심장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 개발됐었는데 네. 임상 실험 과정에서 부작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작용이 바로 발기부전 치료제로 출시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나 어떤 이런 질환들 보통은 심혈관 질환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혈관이 좀 좁아진다든가 이럴 때 혈관을 확장시키고 싶은 팽창을 거예요. 시키는 팽창을 시키고 싶은 거고. 그런데 얘가 부작용이 희한하게 그 해면체로 들어가는 남성 성기로 들어가는 해면체에서 동맥 부분은 팽창을 시키는데 정맥 부분은 팽창을 잘 안 시키는 거예요. 특이하네. 또 피는 들어는 가는데 나오지를 못하니까 그런 뜻이 피가 쏠리는데 나오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꽉 차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기를 유도하는 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게 부작용에 보고가 됐다고 해요. 이제 실험 그룹에다가 이걸 한번 먹어봐라라고 해갖고 되는 거 같냐, 괜찮은 거 같냐 했는데 그거는 뭐 그런데 그저 그렇고 얼굴도 홍조가 오고 빨개지고 뭐 이런 부작용 흔히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근데 희한하게 거기가 좀 많이 확장되고 거기가 부풀어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부작용 보고를 듣고서 이제 아예 틀어버린 거죠. 이제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지만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보통 약을 만들다가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이게 투자사도 있고 그렇긴 하니까 이거를 중단을 하거나 뭐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뒤틀어 가지고 오히려 성공한 사례. 그렇죠. 재미있는 사례이기도 하고 그 부작용이란 말이 우리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부가적인 작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영어로는 사이드 이펙트잖아요. 그래서 그래? 사이드에 어떤 이펙트가 있는지 봤는데 그게 물론 부정적인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게 돌린 거고 제가 알기로는 그 탈모 치료 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른 종류의 약을 개발을 하다가 어떤 부작용으로서 이상하게 뭐 이게 이런 게 머리카락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써볼까? 이렇게 임상적으로는 우리가 정확한 기작을 물론 지금은 이제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알고 있지만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이제 개발되는 얘들이 좀 많이 있죠. 사실은 신체가 우리 과학에서 인과로 설명하기에는 더 복잡한 거지.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어쨌든 오남용으로 98년 한 해만 해도 130명이 사망할 정도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이게 사망도 하는구나. 그렇죠. 갑작스럽게 혈관 팽창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있을 수 있겠죠. 부작용이니까. 하지만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고 비아그라는 발기부전 치료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는 미국 제약업체 1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발기부전 치료제가 그게 중요해? 근데 저는 약간 지금 현대인들이 탈모약을 기다리는 거랑 같은 심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외모적인 거 그리고 외형적인 거에 아무래도 좀 많이 심리적으로 작용을 받다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젊은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럴 이제 수도 우리나라랑 다르게 또 서양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 뭐 60대, 70대들도 이제 섹스 라이프를 즐기고 살잖아요. 그분들은 계속 평생 이제 즐기고 산다고 하는데 발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즐기고 싶고 난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그런 관계를 맺고 싶은데 안 되니까 많은 시도들을 하잖아요. 사실 답답함도 있고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동아시아를 또 예를 들자면 건강에 좋다고 하는 그렇게 뭐 희귀한 동물들 뭐 뼈를 갈아먹고 뭘 하고 이렇게 잡고 자양강장제라고 하는 이상한 것들을 먹고 이런 게 필요 없고 약 하나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뭐 프로이트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어떤 평생에 있어서 섹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노년층에게는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은 있는데 안 됐었던 거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약이 나온 거니까 그러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어떤 역사의 한 장을 썼다라고 할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농담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2012년이 되면 특허가 만료돼. 난 특허가 이렇게 빨리 끝나는 줄 몰랐어요. 너무 빨리 끝났다 진짜. 25년 만에 특허가 만료가 되고 국내 제약사들이 복제약 출시를 2012년부터 막 하게 돼. 이거 기억나. 이름이 너무 재밌었어. 잘 알고 있네. 기사가 나왔었어. 그래서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2012년 3월 14일 한국경제 기사에 보면 복제약 허가를 신청한 29개 제약사의 제품명이 좀 문제가 됩니다. 재밌지 않아요? 문제가 되나?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 것만 좀 가져왔는데 코오롱 제약에서 이름을 이렇게 줬어. 오르거라. 오르거라. 비시월드 제약에서는 스그라. 하나제약이 세지그라. 야 근데 이거 너무 말장난이다. 그치. 동광제약은 자하자. 너무 좋아요. 알겠어. 서울제약 불티스.
이렇게 불티스? 됐어요. 불티스. 근데 사실은 이게 나 궁금했어.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시판이 됐나?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 신청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거의 만우절 장난 느낌인데요. 근데 약들이 생각보다 우리 이름을 보면 어떤 그 성분으로 만든 약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딱 보면 좀 웃길 때가 있어요. 쉽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달하려고 광고 올 그 것 은유적으로 같으니까. 만들어 놓은 그렇죠. 약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지를 좀 알고 그치. 하니까. 그런데 너무 천박하지 않은 선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많이 팔리는 약은 오히려 88이라고 하는 88점. 맞아, 88. 그게 많이 팔린 거예요. 근데 팔팔하게 살자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너무 천박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 많이 팔리는 약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떻게 어쨌든 알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장난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요거는 정말 그 과학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영화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비아그라에 대해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최초 공개 빰빰. 그 박근혜 정부 때 네. 비아그라를 이제 대량으로 샀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문제가 이제 됐지.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기로 이제 고산병 방지용으로 샀다라고 해갖고 여러 가지 그 당시 기사가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진짜 많이 쏟아져 나왔고 어떤 기자는 고산병 방지 효과가 있다니까 내가 먹어보겠다. 그리고 북한산 가는데 먹어보고 설악산인가 북한산 가는데 먹어보고 가고 효과가 북한산은 있었는지. 무슨 고사병이 있어? 설악산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고 역시 효과가 없다. 그리고 의사들한테 다 인터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그렇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검증되지 않았고 고산병 약은 뭐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의사들이 처방되는 건 이제 다이아막스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다이아막스? 네, 다이아막스라고 하는 게 이제 고산병 약으로 하는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고산 정말 높은데 막 4,000m, 5,000m 이상, 6,000m 가는 분들이 꼭 챙겨가는 약이 실제로 비아그라라고는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정말 그래? 그 증상이 심할 때 뭐 반알 정도 아침 저녁으로 이제 조금씩 먹으면 확실히 증상이 그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더라. 아 그래? 그래서 뭐 어떤 변명이라든가 이걸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이미 알고 있고 저도 처방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 세계 테마 기행을 가기 전에 그때 되게 고민을 했었던 게 굉장히 높은 산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틀어져서 안 갔지만 4,000m 이상의 산을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어요. 위에까지. 그런데 그 정도면 3,00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고산병이 오거든요. 네. 살짝 왔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융프라우요가 3,700m인가 거기 올라가는 순간 너무 불편해갖고 내려가야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고산병 약이랑 그걸 처방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도 그 말을 했어요. 이 다이아막스라고 하는 거 안 한다 아무도.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비아그라 처방받아서 간다. 그게 더 가는 효과가 사람들이. 좋으니까. 효과가 더 좋으니까. 그리고 혹은 또 그 얘기도 해요. 거기 가면 그 근처에서 고산병 약을 판다. 거기 가서 맞아요, 사라. 맞아요. 높은 데 가면 그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비아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등산 같은 거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커뮤니티나 그런 포럼 같은 데 가면 실제로 효과가 있다. 고산 가는 사람들한테는 알아두면 정말 높은 산 4,000m 이상의 산을 갈 거면 하나 준비해 가는 것도 괜찮고 뭐 예를 들면 신혼여행으로 뭐 어디 높은 산 가는 분들 있잖아요. 하와이만 가도 3,000m 산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올라가는 분들은 그냥 혹시나 모르니까 준비해 가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머리가 아프고 그럴 때 물 충분히 먹고 그 약 반알 정도 먹으면 확실히 좋아지더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외 뉴스를 좀 더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때가 전 세계적으로 정보화 시대가 시작되던 세계적인 분위기였어. 정보화 시대라는 단어도 오랜만에 너무 듣는다.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그래? 그래서 9월 4일이 되면 구글이 설립이 됩니다. 오. 미래의 신. 대단하다. 그죠. 구글이 이때 설립이 되는 거고 컴퓨터 공학자였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을 설립하게 됐어요. 구글 이름이 왜 구글인지 아세요? 원래는 그 구글 하다가 이제 오타 오타가 아니고 구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글이 뭐예요? 단위. 굉장히 커다란 단위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경대 넘어가 무량대수 이런 걸 넘어가 불가사 이걸 넘어갈 정도 엄청 큰 단위인데,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우리가 싹 모으겠다 해갖고 이렇게 지으려고 했대요. 구글이 이미 있었대요, 등록된 게. 아 그래. 그래서 그냥 구글이라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구글은 이제 우리 좀 익숙할 텐데 닷컴 버블, IT 버블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함께 등장했던 여러 인터넷 정보통신 관련 업체 중에 하나로 처음에 시작됐어요. 근데 이때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잘 알 텐데 이때가 닷컴 버블이 2000년에 오거든. 무너진 2000년에 딱 무너지게 돼. 그리고 닷컴으로 끝나는 그 IT 기업들이 한창 이제 투자가 되고 있을 때가 95년부터 2000년 때까지였어요. 야후, 라이코스, 맞아요. 라이코스. 막 많이 있었죠. 미친 듯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알타비스타. 구글이 탄생한 거지.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나서 닷컴 버블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말이 되면 최고치 대비해서 전체가 80%까지 하락하게 돼. 2000년대 말고 2000년 말이죠. 2000년 말. 2000년 말. 2000년, 2001년. 야, 80%가 하락했는데 생존한 것도 대단하다. 다 거진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살아남은 애들이 이때 살아남았던 게
애플,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도 사실 이때 있긴 있었는데 아 그래요? 진짜 있었어요? 있었어요? 넷플릭스가? 이런 소수의 기업이 살아서 지금처럼 공용 기업이 된 거예요. 아, 근데 이때 다 무너졌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버텨라 살아남기만 하면 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서 딱 드러나네요. 그렇지. 그 사람인 게 그렇게 힘든 거야. 그렇지. 네. 그때도 네. 넷플릭스가 콘텐츠 기반의 그런 거였나요? 아니, 넷플릭스는 처음에는 비디오 가게로 시작했던 거예요. 비디오를 임대해 주는 VOD? 걸로. 아니 비디오를 진짜 이제 보내고 비디오를? 했던 걸로 오, 시작했었는데 진짜? 그게 나중에 재밌게 된 거죠. 이거와 좀 연결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닷컴 버블이나 IT 버블이 있기 전 아닙니까? 벤처기업 열풍이 이때 불게 돼.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IT 육성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보통신 기업들에 엄청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고속 인터넷이 세계적으로 깔리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세계적으로 이제 깔리기 시작하고 한국이 가장 앞서 있긴 했었어. 이거는 저는 이제 IT 쪽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간에요. 진짜로 생각보다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이 안 맞으니까 전공을 안 선택한 거겠죠. 근데 이건 정말 잘했다 생각하긴 해요. 좀 이 당시에는 미래 기술이었을 거예요. ISDN이라고 하는 좀 상당히 빠른 게 있었어요. 맞아. 근데 그거를 거의 건너뛰고 ADSL이라고 당시에 막 광고하고 있었잖아요. 따라올 때면 따라와봐가 그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이게 비대칭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속도를 업로드 속도와 다운로드 속도를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업로드 속도보다 다운로드 속도를 확 대역폭을 키워가지고 다운을 그래? 빠르게 되게. 왜냐하면 개인 사용자가 그렇게 많이 업로드할 일은 없을 거다. 데이터 센터가 있고 거기서는 이제 많이 보내고 개인들은 거의 이제 받는 쪽이잖아요. 우리가 동영상을 예를 들면 VOD 서비스를 뭐 보고 싶다. 그럼 비디오를 다운을 받지 비디오를 업로드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업로드는 소수가 하고 다운은 많이 받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데이터 센터만 제대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비대칭이 돼도 된다라고 해서 비대칭으로 그때 만들면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어요. 중간에 있었던 그런 걸 건너뛰고 우린 빠른 속도로 넘어갔고 그러다가 뭐 전자정부 같은 것도 이때부터 거의 만들어지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대단한 업적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도 있죠. 그 이후에 컨텐츠에 좀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좀 폐쇄적인 환경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살아남았었던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그 세계 시장 전체를 선도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깔려있는 인프라와 다르게 컨텐츠를 관리하는 어떤 기업의 폐쇄성 이런 것들은 좀 별로다. 아쉽다.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가 좋은 뭐냐 소프트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 당시에는 생각보다 그러지 못했어요. 그럼 저희도 늦게 시작한 거네요. 그럼 대한민국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들이나 컨텐츠에 대한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좀 늦게 시작한 그 너무 독점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공룡 어떤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녹색창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원래는 이제 자료를 좀 공유하게 돼서 다른 검색 엔진에서도 검색이 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자기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이 시작 페이지 안에 머물러 있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식인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고 그 회사도 그러면서 모든 컨텐츠에 돈 되는 컨텐츠가 있으면 자기 안으로 그냥 다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을 밖에 나가지 마. 너네 회사 좀 잘 되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이걸 만들 테니까 이 밖으로 나가지 마. 우리 카페 안에서 일어나는 그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글들은 딴 데서 검색 안 되게 막아버리고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그 안에만 해서 해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 더 큰 눈으로 보면 이게 바깥으로 이제 오픈되어 있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하면 지금도 아마 검색 안 될걸요? 그래요. 이런 일이 있었구만. 그래서 영혼 없는 얘기. 이 정도에서 해외를 좀 끝내려고. 해외를 너무 오랫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해외를 좀 알아봤고 이제 98년도에 다뤄야 되는 뉴스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는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 잠깐 쉰 다음에 2부에서 이제 경제, 정치, 군사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깐 쉴게요. 네.